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불안감이 확산되는 겁니다.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는 겉도는 느낌이죠. 연금 개혁 쟁점은 무엇이고 돌파구는 있는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연금개혁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윤석명 한국보건사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진두지휘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연금개혁. 프랑스에서는 이 연금개혁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지금 시위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 단계니까 아직은 뭔가 좀 정중동이긴 합니다만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연금 기금이 과연 언제쯤 고갈될 건지 소진될 건지 연구를 새로 했다는데 윤석명 연구위원님 그 새로운 연구 결과가 소진 시점이 당겨졌다면서요? 우선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작업을 했고 제가 이제 행정부 재정계산위원회 또 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일주일 전에 또 사전 한번 그 점검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요한 발표 내용은 네. 중위 가정, 보통 쓰는 가정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이나 언론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 자체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기금 소진 시점보다는 지금 국민연금에서 70년이라는 기간에서 재정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7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쪽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70년 후에 무슨 일이 네, 벌어지냐? 네. 그러니까 기금 소진 시점 2055년은 지금으로부터 32년 뒤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때보다도 MZ 세대나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러한 측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기금 소진 시점 이후에 한 70년 뒤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기금이 소진된 뒤에 돈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만 걷어갖고 우리가 충당한다 그러면 그걸 부가방식 보험료라 그러거든요. 부가방식. 방식은 기금은 소진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는 보험료로만. 네, 보험료로만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료로만 충당을 하는데 일단 중위가정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그 됐다고. 중위가정에 따르면 네. 그 부가방식 보험료가 2080년에 34%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34%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조금? 그러니까 월급에서 34%를 걷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SBS 비즈는 직장에서 반을 내주니까 네. 34%라 그러면 17%를 본인이 부담하고 17%는 SBS 비즈에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기면 예. 처장님께 제가 넘기겠는데요. 예. 더 끔찍한 건 지금 그 중위가정이라는 게 출산율이 한 1.2 정도로 장기적으로 반등하도록 가정을 한 거예요. 아, 출산율이 네. 올라가는 걸 전제로 했는데. 네, 지금 출산율 우리가 0.8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서울 지역은 0.5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코로나 그 팬데믹을 가정한 초저출산 가정을 채택해서 이번에 재정 체결을 내놨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초저출산 가정을 채택할 경우에는 지금 기금 소진 시점 이후에 장기적으로 예. 부가방식 보험료가 42%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까는 그러니까 34%였는데 그게 42%로. 42%라는 거죠. 저희가 보험료 9%, 국민연금보험료 9%를 25년 동안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예.
지금의 어떤 출산율, 현실적인 출산율 과정을 채택했을 때는 부가방식 보험료가 42%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네.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새로 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세 보니까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져서 2055년으로 빨라진다. 그런데 소진된 이후에 보니까 34%를 보험료로 내야 될 상황. 만약에 출산율을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그 비율, 부가방식 보험료율이 42%로 올라간다.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금현 차장님, 지금 재정 추계에 시청자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기금이 다 달아 없어진다, 고갈된다, 걱정이 지금 많네요. 네. 지금 이제 30세 청년이라고 본다면 예. 65세 되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예. 받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못 지금.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근데 이 모든 이유의 출발점은 고령화에서 옵니다. 저희가 예. 이제 평균 수명이 1년에 거의 한 3개월 정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설계 당시의 나이와 지금 나이의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된 문제가 이제 제일 먼저 큽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출산율의 문제인데 출산율의 문제는 이미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뭐 작년도에 0.78명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렇죠. 한 25살 돼야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연금도 붙고 할 텐데 이미 25년 동안 후에도 그때도 아주 굉장한 절약 그 어떤 절벽이 오겠죠.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현존하는 방식으로 가지고서 국민연금을 지급했을 경우 지금 내는 미래 세대들이 자기 세대를 담보할 수 없다. 예. 연금을.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럴래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따져보니 수학적으로 재정 추계라는 걸 동원해 보니 그때 되면 이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추계치가 나오고 부담이 노인 하나를 뭐 2명, 3명이 부담해야 되는 시대로 자꾸 넘어가고 있다. 예.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추계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연금만의 경제 성장률에 맞춰 인플레 해지를 해주기 때문에 인플레에 따라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부담은 그 오늘의 부담 정도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갈수록 이 심각성은 더 심해지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내야 돼? 하는 부분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소진된다고 하니까 내가 받을 때쯤 되면 다 없어지는데 왜 내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될까? 그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추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더 예. 붙이고 싶은데 예. 이제 저 행정당국에서도 이제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크게 공론화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도 뭐 논의만 하다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재정 추계를 해보면 지난 5년 동안 연금 개혁을 안 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2%포인트를 추가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연금 개혁한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 5년을 만약에 허송세월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2%포인트 이상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안에서 2%포인트를 올려야 될 요인이 발생했고 네. 윤석열 정부 만약에 안 하면 2%포인트 더 이상이 생길 것 같아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공유를 하고 예.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 그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구조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라면 빨리 고칠수록 예. 그 혜택은 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청년 세대로 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아직 사회적으로 이 청년들의 문제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저도 국회 연금 특위에 있고 네. 저 행정부 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있지만 여기 참여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네. 거의 다 40대 중반,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목소리를 별로 대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연금 개혁이 실제로 소진되고 고갈이 되면 젊은 층들의 그냥 발등에 불인데 네.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요즘 노조는 새로 고침 노조에서 MZ세대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그 절대적으로는 그 숫자가 너무 이제 적고 미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뭐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기존의 네. 굉장히 큰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네.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젊은 층 또 미래 세대 대변하는 목소리 너무 적어서 뭐 이런 아주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혁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전에 이제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을 할 때도 공무원 연금 개혁 예. 그때 진두지휘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모든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당시에는 전 계층도로 설명하고요. 얼마나 걸렸어요? 그 준비 기간, 실제 하는 기간. 뭐 준비 기간 빼고 실제 기간만 6개월을 걸렸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했고요. 예, 심지어는 뭐 수급권자 실제 받는 분들이죠. 공무원들. 예, 그다음 이게 퇴직 공무원들이죠. 퇴직 공무원들. 거기다가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노조. 예. 예, 여기까지 전부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유를 충분히들 납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낼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고 네. 낼 때 뭐 더 많이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줄여서 받고 늦게 받고 그다음에 미리 받던 분들도 줄여서 받는 그러한 기득권의 제한까지도 기득권을 제한했다기보다 그냥 내놓으신 거죠. 이런 전반적인 동참이 일어난 거고요. 이번에 국민연금은 이게 사회적인 어떤 쉬운 얘기로 뭐 오랫동안 내려면 정년이 연장돼야 되는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고요. 아,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예. 정년 연장 문제가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네. 좀 늦게 받아야 되는 거죠. 경제 활동 시간을 늘려지니까. 받는 기간을 늦춰야 되고. 또 너무 오래 또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생존이 길어지니까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어떠한 그 기여가 별도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80세까지 받기로 했는데 100세까지 받는다면 이 20세 추가분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예. 이 부분 또한 이번에는 거론되어지는 이렇게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금은 전문가분들이 그냥 주로 사회 전 계층이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서 전문가분의 연구를 이제 하시는 게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하셨잖아요. 앞으로 정부가 다시 의견을 모아서 하나 안을 낸 다음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거니까 굉장히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에서는 뭔가 좀 제대로 지금 스케줄을 맞춰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 개혁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연금특위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예. 뭐 거기 논의가 거의 뭐 유의미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갑자기 생겨난 어떤 위원회였고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합니다. 재정 추계 이번에 한 것처럼. 이번이 네. 5번째고 예. 3월 말에 보통 재정 추계를 발표한 뒤에 10월 말에 국민연금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좀 개편하거나 발전시키겠다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예.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뒤에 국회 제출하거든요. 예. 그 기한이 10월입니다. 10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 추계를 받았으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첨예한 어떤 치열한 토론을 거쳐 갈 텐데 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추계 출산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예. 추계에 사용된 가정 중에서 기대 수명 얼마까지 살 건가, 얼마까지 연금 받을 건가 가정이 2070년 기준으로 91.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2070년 기준으로. 네, 91세가 넘어간 거죠. 네. 이건 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91세인데 또 배우자가 또 여성이 또 한 5, 6년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또 60%를 또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100년까지 아까 처장님 말씀하시겠지만 100세, 예. 한 100세까지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해야 네. 될, 연금 지급해야 할 게 네. 엄청나게 늘어난다.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1960년에 도입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5세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예. 저도 이제 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원들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오리엔트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위원회가. 네. 그러면 안 됐을 텐데.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서는 우리 저 사회에서 많이 질책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윤석열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게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부는 일단 안을 만들면 이렇게 국회 가서 또 백년 하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10월까지가 짧은 기간이라면 기간일 수도 있지만 꽤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진짜 우리 국민연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나라 전체 공적연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세대 간 갈등이 얼마나 심해지고 결국 우리가 공멸로 갈 수 있다는 그 관련된 자료들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전부 다 그 위원회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제된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굉장히 논란을 벌여야지 지금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갖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열 의원님께서 조금 있다가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공개돼야 될 자료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제대로 공개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니까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아까 어렵게 박근혜 정부 하셨는데 그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절차 또는 어떤 게 필요한지. 공무원이 원래 계획 당시 52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됐어요. 그거 할 때 보니까. 불과 50년 만에 30년의 평균 수명이 올라갑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굉장한 발전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축에 지금 얘기 나오듯이 90세, 100세까지 지급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야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받을 수 있죠. 2055년 전까지는. 이 이후 세대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아이들을 왜 키웁니까? 그 아이들이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의식주 걱정 없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 세대의 소명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부모들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이걸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민에게 설명이 제일 먼저입니다. 국민에게 대한 설명이 그다음에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인 청년층, 미래 세대 이들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청년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 충분히 들어야 돼요. 왜? 공부하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판단할 만합니다.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됩니다. 투명하게.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 경우도 뭐 노조 대표들하고 참 수차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정치적 목적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함의가 자꾸 들어가면 배가 산으로 가는 예가 있죠. 예를 들자면 정치인이 개입한다면 다 주고 싶을 거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기초연금도 올라가 국민연금도 올라가 같이 똑같은 세금 속에서 그 세금 담세율이라는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제 제도의 존폐,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 노후를 어떻게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찬찬히 가되 꾸준히 가는 이 전략, 그러니까 내년에 하자, 뭐 후년에 하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합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누구나 하니까 어떻게 이제 집중해서 하자는 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합시다를 어떻게 다 같이 동참해서 할 건가. 기득권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 뭐 소고 입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발적 소고 입법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을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것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금현 차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윤석명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이 국민연금이 처한 실제 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꼭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꼭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처장님이 투명하게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정 추계 결과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뭐 이거 중장기적으로 대책 마련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을 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 한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뭐 그 부분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절박하니까 가급적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누적적으로 이 신문 칼럼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게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공개를 빨리 하라는 겁니다. 미적립 부채 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미적립 부채란 국민연금에서 이미 국민들한테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 금액 중에서 부족한 액수를 미적립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이미 지급 약속한 액수가 한 2,500조가 될 거고 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금 900조가 좀 넘어가니까 최소한 1,500조는 부족하다. 이 액수를 빨리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자 정확하게 그러거든요.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쪽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 40%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 젊은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빨리 올려야 된다 그렇지만 현 세대 또 앞으로 나가올 사람들의 안정적인 노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더 올리자고 또 주장하는 쪽들이 우리 사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을 네. 더 좀 올려주자. 네. 아. 뭐 양대 노총이나 시민단체, 진보진영에서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려주면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는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용기 있게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뭘 공개했어요? 소득 대체율은 40% 예정대로 2028년까지 낮추되 예. 보험료를 매년 0.6%포인트씩 앞으로 10년 동안 15%까지 올린다 그러면 15%까지. 네. 그러면 계속 70년 동안 누적 적자가 굉장히 늘어날 건데 그 적자 중에서 3,699조, 한 3,700조 가량 2023년 현재 가치로 3,7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내놨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러니까 예. 제가 미적립 부채를 빨리 공개하라는 공개하라. 건 뭐냐면 예. 지금 우리 연금제도가 겉으로는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1,000조 가까이 갖고 있다 그러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내상을 입고 있다. 네. 그걸 알려드리면 아까 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알려주고 계속 논의하고 공론을 하면 학습 효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쉽지만 예.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또 우리-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님의 그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국민연금이 실제로 줘야 될 금액 중에서 쌓여있는 기금을 빼면 1,500조가 빚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부채다 이런 얘기 같은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예, 짧게.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특위에서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예. 저 33만 명이 대상자인데 예. 그 미적립 부채가 170조 가량 됩니다. 1인당 5조 원 가량이 돼요. 1인당 5조 원.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미적립 부채, 국가 부채로 볼 수도 있는 1,500조가 되는데 그러려면 감히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을 더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보세요. 올려줘야 그 노후 생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아니 국민연금은 지금 현존하는 제도 갖고 붕괴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다 소득대체율은 또 하나의 도깨비공을 들고 들어오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 더 내셔야 되죠. 더 받으려면 더 내죠. 그럼 누가 더 받습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올려놔도 지는 못 받는 거고 지금 받는 분들은 소득대체율 높이면 더 받아가겠다는 거니까 예. 이거는 두 가지 정책이 다른 정책이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 노후가 아니고 예.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해주는 어떤 복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아, 그 소득 연금 부분은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데 이거는 개인이 준비하도록 했을 때 현존하는 제도가 이나마 존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다 이 짐까지 얹어준다면 이건 아마 쟁점이 흐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연금 개혁, 소득 대체율은 다른 전략으로 갖고 소득 대체율을 뭐 오리든지 내리든지 하는 것이 맞지. 예. 거기다 지금 이제 뭐 기초연금까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기초연금. 이 세금은 누가 다 부담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다 해야죠. 물론 2055년에 고갈 시점을 늦출 방법은 또 있죠. 예.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면 소득 한 10만 불쯤 된다면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제 수준의 1% 내외 가지고서는 네. 현존하는 것을 잘 운영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한 거겠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제 국민연금과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생애 평균 소득의 연금을 얼마나 받는 현재는 40%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올릴 수가 없다는 주장과 연금의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그게 같은 하나에 엮여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연금 이번 국회에서도 자문위원들 할 때 뭐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 이런 주장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올리지 않은 쪽에서는 보험료를 한 12%포인트만 올리면서 소득대체는 50%, 10%포인트 올리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금 소진 시점은 한 6, 7년 연장이 됩니다. 소진 시점은 네, 그거를 갖다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기금 소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장님도 계속 말씀하지만 젊은 세대 관심은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뒤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가 중요한 건데 네. 아까 국회 예산정책실 자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고 보험료를 15%까지 올리더라도 재정 절감액은 한 28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 대체를 50% 올리고 예. 보험료를 12%까지 올린다 그러면 누적 적자는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노소득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처장님 말씀 주셨지만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지출액이 20조가 넘어가는데 국민연금 난리치는 이 지출액이 한 30조 넘어갑니다.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퇴직연금 보험료는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우리 노후소득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지난달 말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우리 노후소득으로 끌어올 건가 이런 또 발전 방안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다. 처장님도 말씀 주신 포인트는 뭐냐면 국민연금 하나만 지금도 지속 불가능하지 못한 데서 자꾸 도깨비방망이를 얹지 말고 이미 도입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같이 고려해서 적정한 노후소득을 따져보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만 노후소득을 다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한 거죠. 개인은 예. 별도의 퇴직연금을 좀 두텁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는 최소한의 이 국민연금 유지하는 정도면 되겠다. 근데 기초연금과 연계 같은 경우도 복잡하잖아요. 그건 이게. 이제 복제 영역입니다. 기초연금은. 이건 복제 영역이니까 예. 복제 영역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일정한 계층의 우리 이웃들에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사회가 다 같이 이 영역은 이제 뭐 어느 정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이건 뭐 세계적인 기구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꾸 숫자를 늘리지 말고 숫자를 줄이되 제대로 해주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소득의 70%까지 주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더 늘릴 생각도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그게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세금 누가 냅니까? 젊은 애들 내야죠. 그 방향은 어디서 오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건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만 불 소득을 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오히려 연금 안정화 정책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폭을 넓게 봐야 되고 지금 올리면 해결됩니다. 12%, 19%까지 올리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거기다 의료보험이 얼마를 띱니까? 건강보험, 9%입니다. 네. 건강보험 네. 9%. 국민연금 한 15% 뭐 지금 얘기되는데 19%까지 올리기 시작하면 네. 뭘 갖고 살라는 거죠? 예, 빚더미에 예,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이 문제는 자기들의 바로 심각한 내일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생존 문제도 있거든요. 기업들도 반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일본은 이미 18.3 이상 못 올리도록 했고 네. 저 스웨덴도 18.5, 예. 독일도 한 23% 이상은 더 이상 못 올리도록 보험료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대책 없이 그냥 세금을 넣든 보험료도 올리면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거죠.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가 재정을 보조해 줬는데요.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제 지급률을 비슷하게 맞췄는데 그랬을 때 절감액이 497조를 절감했고요. 예. 사학연금이 113조를 절감해서 610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610조라는 국가의 국민들의 부담을 이건 세금입니까 바로 네. 예 이걸 절감시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다소의 미리 받고 있던 수급권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있는 세대가 이 제도의 2055년까지는 그냥 수혜자이니 여기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항목입니다. 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기성세대가 조금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봐라 그런 얘기인데 워낙에 다뤄야 될 주제가 많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얘기도 다 못하고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윤석명 의원님께 짧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발표 오늘 다음에. 뭐 제가 패널로 나오신 이 차장님하고 생각이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정부가 숨기지 말고 예. 우리 연금 관련해서 처한 환경이 어떤지 제대로 좀 밝혀 주고요. 예. 그 내용에 입각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수급자들도 고통분담할 필요가 네. 있다 그러는데 주요 국가들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미 물어보지도 않고 지속 가능성 계수를 적용해서 매년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자동으로 연금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깎아버리거든요. 예. 이미 다른 나라가 20년 전에 한 일들 우리는 전혀 못한다. 뭐 지금 당장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외국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면서 예.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 처한 실상 외국에 먼저 한 개혁 사례 같은 거를 더 알려서 국민들의 좀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자. 뭐 이걸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윤석명 한국보건사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